시사평론가 김수민의 시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김평론가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예, 그래요. 12월로 넘어왔습니다. 네, 벌써 올해가 한 달밖에 안 남았네요. 그래요. 네. 당장 12월에는 또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의미가 매우 큰데, 제가 이제 SBS에 있으면서 그것까지 기획을 했는데 기획하다가 이제 뭐 더 나가지 못했네요. SBS 시사평론가 대상 해가지고 네, 올해 그 신인상 후보로 김수민 네. 후보를 올려놓고 처참하게 떨어뜨리는 그 시나리오까지 짜다 말았는데 안타깝게 네. 됐습니다. 예. 아니, 후보에 오른 것만 해도 굉장히 영광 아닙니까? 근데 이제 후보로 올라간 사람들이 뭐 네. 예컨대 이제 박지희, 오창석 같은 사람 올려놓고 네. 꼴등을 하는 거예요. 김수민 평론가가. 그럼 누구를 상을 주는 건가요? 뭐 그야 누구 주는 게 중요하지 않고 김수민만 김수민만 아니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티를 내면 그렇게 상의 그 신뢰도가 굉장히 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 계획을 하셨다가는 오히려 김용민 PD가 망신을 당했을 것이고. 아니 내가 주나 상을?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랭킹이라든가 이걸 움직일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래요. 공신력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뭐 SBS가 내보내면은 예, 그건 뭐 이름만 SBS지 예. 김용민 씨의 음모가 도사리인 것이었기 때문에 네, 그다지 뭐 네, 제가 상을 받았더라도 기분은 좋을 것 같지는 않네요. 예, 그래요. 자,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정말 올해 한국 시사평론계의 큰 별이었습니다. 정말 한 획을 그었고요. 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김수민 평론가가 진보적 색채의 사상적 지평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봐주셔서 네. 고맙다고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런 네. 평론가들이 좀 많이 이제 이 업계에 진입했으면 좋겠어요.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수구 보수 언론에서 녹받아 먹던 사람들이 그 노후가 아니라 인생 이모작으로 이렇게 시사평론 영역에 자꾸 들어와서 물을 흐리는데 네네. 김수민 평론가 같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참신하고 네. 상당히 그 철학적 깊이가 있는 그런 평론을 펼쳤으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두 가지 정도의 의도가 보이는데요. 예. 하나는 그런 평론가들이 쑥쑥 들어오면 빨대를 꽂아서 이용해 먹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도와 예. 두 번째는 어찌됐든 내가 그것을 밟아주면서 김용민 씨가 그 평론가들을 밟으면서 입지를 더 굳히겠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잘못 되네요. 보셨습니다. 잘못 보셨어요. 그 A도 B도 아니라 바로 C 이겁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에 대한 그 모든 방금 했던 얘기는 뻥입니다. 네네. 그다지 뭐 충격적이지도 않고 김용민 PD의 개그 감각이 오랫동안 발전이 없었다는 좀 씁쓸한 사실만을 오늘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많은 분들이 웃었습니다. 지금 본인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네, 이거 생방으로 하고 싶네요. 진짜 웃는지 확인해보고 싶은데. 어찌됐든 저로서는 올해 한 해 김용민 PD와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같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거의 뭐 일주일에 4, 5일 정도는 얼굴을 보는. 글쎄 말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 자주 봐서 그런지 별 감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제 또 앞으로도 또 일들을 더 많이 해나가야죠.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 우리 그 이제 썩어 빠진 이 완전히 그 몇 푼의 그 출연료로 이 양심을 파는 이런 인간들이 이제 종적을 감추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저도 저에게 꽂혀 있는 김용민 PD의 빨대를 느끼고 살고 있지만 하지만은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름의 또 은덕을 많이 제가 입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방송가에 어느 정도 정착하는데 굉장히 저를 이용하시면서 이용하는 동시에 저를 정착시켜 주셨다. 아이고, 네, 세상에. 그런 이게 뭔가 어떤 서구 선진국과 어중간한 위치에 있는 뭐 우리나라도 비슷한데 그 관계 저발전의 발전이라고도 하고 그런 관계를
완전히 종속적이지만은 않은 네. 나름대로 예. 수혜도 있는 네, 그런 체제가 또 생각이 나네요. 서로 윈윈한 거죠. 예. 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새해에는 더 큰 발전과 또 성취가 있기를 바라면서 자 2018년의 마지막 달 12월 자 이번 주 평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얼마 전에 영화 국가부도의 날 개봉을 했는데, 네, 보다가 보니까 뭐 IMF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또 여러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좀 편하게 나눠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그 영화를 아직 못 봤어요. 아, 네네. 근데 뭐 화제가 되는 모양이죠? 글쎄요, 제가 시장의 반응을 제대로 본 건 아닌데, 글쎄요, 관객 동원이나 이런 것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영화인데, 김혜수 씨가 하드 캐리를 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여성 캐릭터의 어떤 발돋움이라던가, 전면화, 이런 것 때문에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요즘에 여배우를 주인공으로 쓰는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김혜수 씨 정도 되는 배우였기 때문에 그 역할을 소화했던 게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영화 막판에 이거는 스포일러라고 볼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영화 막판에 특별 출연으로 한지민 씨가 나옵니다. 근데 한지민 씨도 미스백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영화가 대흥행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지만,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로서 올해 또 선전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런 여성 배우의 계보가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정도 기대감이 또 드는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많은 관객들이 그 여성 배우의 선전 외에도 이 영화에 주목을 했던 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겪었던 일이었고,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또 몰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용민 PD는 IMF 당시의 기억을 좀 하시나요? 그렇죠. 제가 98년이 이제 대학 4학년 때였어요. 네. 참 공교롭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하고 같이 대학에 들어왔던 이 여자 동기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이미 다 취업한 상태고, 근데 저희 남학생들하고 또 9, 5학번쯤 되는 여학생들은 아주 비상이었죠. 그런데 제가 참 너무 큰 근데 제가 참 행운이 있어서 98년 8월에 방송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프로듀서로. 그해 프로듀서로 입사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 방송사에서. 한 명 뽑았나요? 한 명 뽑았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을 텐데. 근데 이제 거기가 여간 그 방송사에 대학 2학년 때부터 그냥 문턱이 닳도록 출입하면서 실력을 보여드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관, 이걸 돌파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냥 좋아해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뽑혔는데, 저를 선발함으로써 극동방송은 천추의 한이 된 거죠. 악수 중에 최악수를 뒀다. 예, 최악수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창사 이래 최악수.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좀 비슷한 삶의 측면이 있으시군요. 그래요. 예,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논술경시대회 입상을 해서 그걸 통해서 특기자 입학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아마 그 논술경시대회 심사를 국문과 교수들이 했을 텐데, 예, 제가 입학하고 나서 국문과 교수 몇 명을 굉장히 공격했던, 예, 저를 상 줬을 수도 있는 사람들인데, 예, 그분들도 제가 그 상을 받았던 사람인 걸 안다면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배은, 말 그대로 배은. 네, 제가 또 배은의 아이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배은의 아이콘. 예. 저는 97년도 11월이었잖아요, IMF가. 예, 그렇습니다. 그 중학교 3학년 당시 교과서를 보면은 초창기였을 것 같은데 앞단원에 세계 국제 기구에 대한 소개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IMF라는 단어를 처음 봤었습니다. 살면서. 예, 옆에 IBRD도 같이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돈 빌려주는 데 같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냥 무심결에 우리나라도 이런데 손이나 벌리게 되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개월, 8개월이 지나서 제가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엄청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
네, 제가 무슨 뭘 알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고 그때는 아마 한보 사태도 제대로 터지기 직전이었나 그랬을 텐데 예,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 학생 때 국계론자였던 것 같아요. 좀. 국계론. 네, 국민 개새끼론자였던 것 같아서 네, 이놈의 나라는 이지랄 하다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었고 네. 뭐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제가 갖고 있었던 불만은 경제 쪽이라기보다는 좀 정치 쪽이었어요. 네, 특히 이제 저는 뭐 대구 경북 쪽에서 살았기 때문에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을 굉장히 추앙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고 어허. 근데 분명히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외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직 정신 못 차리고 박정희 찬양 노래를 부르는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국계론자에 가깝지 않았을까 그렇게 지금 회상이 되네요. 그리고 그 전년도에 1996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제가 살면서 뭐 정치평론을 하고 혹은 정치나 정당 활동을 했으니까 매번 총선 때마다 깊이 관심을 갖고 지나오긴 했지만 아마 1996년 총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거였을 것 같아요. 예, 그때 뭐 제가 정치적인 이념이라던가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때 왠지 이제 총선이나 정치를 보면 프로야구를 응원한 듯한 그런 좀 재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96년 총선은 삼김 시대의 뭐 마지막 각축전이었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김영삼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인 동시에 김대중 총재가 정계에 복귀했었고 김종필 총재도 신한국당, 민자당에서 떨려난 다음에 자민련을 만들어서 각자의 지역 기반을 갖고 각계각진을 하던 그런 선거였는데 그때 제가 응원했던 정당은 그 삼김의 정당이 아니었어요. 오. 네. 그때 당시에 통합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있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네. 있었던 당 아닙니까? 네. 통합민주당이 국민회의를 DJ가 창당할 때 따라가지 않고 잔류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예. 거기에 대주주는 사실 이기택 씨였는데. 이기택 씨는 뭐 그렇게 개혁적인 정치인이라고 그때 볼 수는 없었던 것이고. 아유, 달고 다른 분이었죠. 예. 예. 다만 이제 거기에 속해 있었던 이기택 씨하고 좀 궤를 달리했던 뭐 이부영 의원이나 박계동 의원, 이철, 유인태, 노무현, 원혜영 등등 그렇죠. 그때 당시 좀 인기가 좋았던 젊은 층에서도 평가가 좋았던 스타군단 의원들이 포진을 해 있었고 또 마침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개혁신당을 만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을병 성균관대 총장이나 또 뭐 홍성우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개혁신당을 만들고 지금은 격세지감이지만 서경석 씨도 그때 개혁신당을 주도했었던. 서경석 씨는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보다 더 선배 시민운동가이고. 그렇죠. 당시의 시민운동계에서 위상은 박원순을 뭐 거의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죠. 그 당시는 이제 서경석은 김용민이고 박원순은 네. 김수민이었죠. 아, 그렇습니까? 그런 거죠. 네. 상당히 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개혁신당하고 또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선거를 치르는 상황이었고, 박계동 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폭로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민주당 지지율도 굉장히 높게 치솟았어요. 그때 막 노태우 비자금 폭로했을 때. 네. 아니, 박계동이 다음 총선에서 떨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던 사람이 있었나? 아, 그럼요. 아무도 없었어요. 예. 네, 충격적이었었죠. 예. 박계동 의원뿐만 아니라 뭐 유인태 의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낙선을 하게 되고 아마 서울에서는 이부영 의원 혼자 당선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재정구 의원 네. 이렇게 왜냐하면은 충격적이었던 게 그 통합민주당이 지역 기반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선전할 수도 있다. 네. 삼김 정치 반대라든가 지역주의 청산 이런 것들을 기치로 내걸어서 제1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물론 그 당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장하는 거이긴 하였지만 예. 삼김 정치에 대한 반사작용이랄까. 근데 제가 그 총선 끝나고 참 충격을 많이 먹었어요. 당선될 거라고 생각했던 잘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우르르 떨어지고. 저도 실망했습니다 그때.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그때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이런 계율이 너무 심해서 경실련 같은 데서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의정활동 평가, 순위 이런 거를 발표하곤 했었어요. 근데 총선 끝나고 나서 경실련에서 의정활동 잘하는 의원들 발표를 했는데
1위가 김말룡 의원이라고 노동운동 의원. 예. 네, 노동운동가 출신이고 인천에 출마를 했었죠. 네. 전국구 의원으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결국 낙선을 하고 말았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바로는 2위가 이해찬 국민회의 의원이었던 것 같고, 근데 20위인가 30위까지 꼽았는데 대부분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극심하게 이제 국민 개새끼다 라는 생각을 그렇죠. 하게 되었죠. 일 잘하는 의원들이 네. 이렇게 떨어지고 정말 지역주의에 기생했던 자들이 계속 그 불패의 신화를 이어갔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되겠나 생각을 했는데 계속 뭐 박정희는 또 뜨고 있고 이러니까 제가 더욱 국민 개새끼론이 됐던 기억이 나고 97년 11월에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네. IMF라는 것이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속으로 쌤통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제가요? 예. 그랬을 것 같은데. 자해적입니다. 자해적. 자해적이고. 갑시다 이제. 네. 쌤통이 아니라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었던 게 예. IMF가 터지면서 예. 박정희가 더 살아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건 완전 절망이다. 이거는. 예. IMF는 사실 여러 가지의 요인이 중첩되어 있긴 해요. 예. 그래서 뭐 어느 것 한 가지 가지고 요인을 짚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당시에 있었던 뭐 한국의 신뢰도 금융의 신뢰도 추락이라던가 또 뭐 종금사라든가 이런 금융 부분의 부실 이런 것들도 크게 작용을 했고 또 국제 투자자들이나 채권단에서 투기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있었던 것이고 예. 네, 뱅크런 이런 우려 때문에 은행이 더 공제에 몰리고 이런 단기적인 부분도 있는 거지만 분명히 구조적으로는 그 재벌 체제, 고부채를 감내했었던 공격적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은 금융 비용을 만들어 냈었던 건 또 사실이고 예. 네. 그리고 재벌 체제가 뭐 발전 국가 체제라고 하죠. 예전에 개발 독재라든가 또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 정책을 세워서 개입하는 그게 1980년대에 해제가 되긴 하나 그때 습속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금융 지구화라든가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때 만나는 교차하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어쨌든 박정희 시대 때 세워졌었던 재벌 체제가 과잉 중복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유발을 했었던 것이고, 근데 그 구조에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금융이라든가 이런 체제가 되면서 IMF가 온 것인데, 정상적이라면 박정희 개발 독재, 이제는 정산해야, 이런 게 신문 기사로 떠야 되는 것이죠. 예. 근데 그때 조선일보가 엄청나게 박정희를 띄워대면서, 어처구니 없는 게 이번에 국가부도의 날 영화 팜플렛도 보니까, 당시 신문 기사 같은 것을 이제 그 팜플렛 디자인으로 했던데 실제로 그 기사에 보면 뭐 한국 경제가 별로 문제 없다라는 식의 헤드라인들이 막 달려 있어요. 조선일보 기사였죠. 네, 그런 보도에 가장 앞장섰던 게 조선일보였고 제 기억으로는 11월 하순에 IMF가 터지는데 11월 초순까지 그런 기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조갑재 씨 이런 사람들은 몽골 벨트가 어쩌고 저쩌고 뭐 한국인의 뭐 마당이 되니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었고 제가 시점이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IMF 전인지 후인지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페루의 후지모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었어요. 일본 출신이죠? 예. 그래서 일본 사람이 페루 대통령 됐다고 해서 크게 화제가 됐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동아시아인이 이제 세계로 뻗쳐나간다라고 하는 식으로 네 조갑재 씨라든가 조선일보라든가 그런 식으로 보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참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던 그런 시점이었고 그 이후에 한국 사회도 굉장히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중3 때였는데 IMF 터지기 전에 구미에 그 국립전자공고가 있습니다. 구미전자공고라고 국립공고니까 아무래도 전문계 고교 중에서는 카트라인이 높은 축에 속하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꼽히는 학교였었고 제가 중학교 다닐 때도 한 반에서 석차가 3분의 1? 이 정도 해야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학교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닌 중학교를 졸업해서 그 학교에 진학해 있던 선배들이 신입생 유치 이런 것 때문에 홍보하러 학교에 왔었습니다. 와서 했던 얘기가 우리 고등학교 공고를 나오면 삼성, LG, 현대 이런 데 반은 취직한다. 반이 대기업으로 그렇게 간다. 굉장히 유망한 학교다라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게 뭐 거짓말은 아니었을 것이고,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제 나이 또래 사람들은 80년대 후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성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노동자 임금도 그때 많이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외식을 한다거나 백화점을 간다거나 하는 내수시장의 변화도 크게 있었고 문화적으로도 뭐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온다거나 굉장히 좀 자유로워지는 그런 세상에 X세대라는 또 형님들, 삼촌뻘들 되는 사람들 X세대라고 하면서 옷 입고 다니는 것도 보고 그렇게 살았던 세대였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선배들이 와서 국립전자공고를 나오면 좋은데 취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불과 얼마 뒤에 IMF 터지고 또 그해 겨울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되면서 또 학급에서는 뭐 알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지만 어쨌든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친구들 얼굴에 드리워져 있는 근일들이 생기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참 순진했던 게 지금은 경제가 나쁘지만 나중에 다시 공장을 또 돌리고 할 텐데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사람을 축소해가지고 일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가 살아나면 잘린 아저씨들이 다시 복직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데 그때 사람을 줄이고 나서 몇 년 지나 보니까 자본 또 알게 된 것이죠. 이대로 가도 된다. 경제가 살아나도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구직자, 실업자들은 뭐 총체적으로 을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게 IMF 이후에 가장 큰 변화가 아니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요번에 혹시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은 사실 IMF로 가는 과정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가도록 한 한국인들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영화에서 다루고 있지 않은 얘기가 있어서 제가 잠깐 좀 들려드리면 우리가 IMF 이후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었다라고들 많이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사실은 IMF에서 한국이 반드시 정리해고제를 도입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좀 추상적으로 노동시장을 유연화해야 된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근데 IMF에서 처음에 한국 정부하고 협상을 체결한 다음에 처음에 IMF에서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을 하고 나서 오히려 IMF 위기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때가 97년 12월 초부터 중순까지인데 그게 지원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던 그런 측면도 있거니와 그 지원을 통해서 대출해줬던 그 자금을 빨리 회수해 가려는 외국 자본의 흐름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상황이 더 나쁜 상황에서 어설프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고 그리고 한국을 빨리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빨리 챙기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만 조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된 위기라는 뜻의 IMF 위기가 아니라 말 그대로 IMF 때문에 온 위기로 상황이 이미 그때 바뀌었다라는 예. 평가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IMF의 초창기 지원이 썩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 나쁜 상황을 불러일으켰는데 그러면서 빨리 IMF 금융 지원을 더 많이 신속하게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한국 정부의 흐름이 생기게 된 것이고 김기환이라고 국제 경제 쪽에 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대사인데 이 사람이 진짜 IMF와 관련된 나라의 운명을 한 손에 그냥 한 사람이 들고 출국을 하게 돼요. 미국으로. 예, 예. 근데 그 출국한 시점이 언제였느냐. 12월 18일이었습니다. 12월 18일은 참고로 그해 대선 바로 전날이었어요. 대통령이 새로 뽑히는 상황에서 예. 선출되지 않은 이 김기환이라는 관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미국으로 출국을 해버립니다. 아니 그 하루 지나서 대선이 있고 그 당선자가 뒷수습을 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좀 급한 것도 있었거니와 분명히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대중 당시 후보 같은 경우는 임금과 정리해고를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든가 정리해고 쪽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뭔가 또 협상의 유동성이 생길 텐데 그 전에 대통령 당선자의 입장이 나오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려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예. 예,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IMF나 이쪽하고 미국이라던가 여기에 만나서 하게 되는 협상이 바로 소위 얘기하는 IMF 플러스 협상인데요. 이 플러스 협상은 원래 IMF 구제금융안에 들어있었던 뭐 외국인의 주식 보유라든가 채권 투자 한도를 확대한다거나 이런 것들 추가적으로 들어간 동시에 정리해고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도 IMF나 미국에서는 정확하게 정리해고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임금 수준이나 고용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 이 정도 입장이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렇게 협상을 빨리 진행해버리면서 김기환이라는 사람이 김대중 후보 측의 조순승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바로 유재건 당시 김대중 후보 비서실장이 협상을 지지한다. 알아서 하시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김대중 후보 쪽에서도 금방 정권 인수받는 과정에서 이거 도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한 사람이 나중에 전북 도지사를 하게 되는 유종근 씨입니다. 유종근 씨는 사실 굉장히 신자유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고 원래 좌파 경제학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대중경제론을 90년대에 김대중 후보 측이 다시 쓰게 되는데 이때에 그걸 새로 정립하는 박현채 선생이 고스트 필자로 참여했었던 그 대중경제론하고 완전히 다른 경제론이 되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유종근 씨거든요. 예. 유종근 씨가 김대중 후보한테 설명을 합니다. 이거 받아야 된다. 정리하고. 예. 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 미국에서 간 떠보기로 김대중 당선자에게 임금 수준이나 고용 중 하나를 희생해라라고 했을 때 김대중 당선자가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라고 마치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신앙 간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김대중 당선자는 해외에서 자신을 쳐다보는 저 사람 좀 노동계랑 가깝지 않나, 좌파 아닌가라고 하는 그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소 굴욕적으로 그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는, 예, IMF의 조기 지원을 받아내기 위한, 그리고 외채 만기를 연장하기 위한 그 IMF 플러스 협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예. 뭐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죠. 선택을 강요받은 거네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김대중 당선자 입장에서 이거를 만약에 사실은 김대중 당선자는 대선 중간에도 한번 12월 10일경에 IMF 재협상을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네. 이게 뭐 본인의 해명으로는 추가적 협상을 얘기하는 거고 그 추가 협상은 IMF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이다라고 얘기했지만 한간에서는 김대중 후보의 사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반칙이기 때문에 IMF에 불만을 품고 이걸 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좀 그런 문제 제기들이 있었고 어느 정도는 김대중 후보도 오해의 여지를 준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때 한번 김대중 후보가 홍역을 치렀거든요. 그리고 부랴부랴 아니 이거 IMF 협상 지지한다. 재협상은 없자는 뜻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했고. 예. 그리고 그때 또 과거에 한때 김대중 후보와 가까웠었던 한나라당의 조순 총재. 조순 총재가 IMF의 미셸 깡드시 총재하고 뭐 친구 사이라나 그래가지고 갑자기 조순 총재가 깡드시를 찾아가가지고 김대중 후보 욕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후보가 그것 때문에 더 불리하게 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는 그럭저럭 잘 헤쳐나왔지만 IMF라든가 해외나 미국에서 김대중 후보를 불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막 퍼지게 만들었고 그래서 김대중 후보도 당선된 다음에 위축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걸 한번 치러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하여튼 의외로 뭐 글쎄요 노동계에서는 그 이후에 김대중 정권하고 투쟁을 하면서 신자유주의 정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대중 당선자는 당선자 시절까지만 해도 정리해고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워낙 이렇게 상황이 급하게 이루어졌었고 저는 분명히 IMF든 뭐 협상을 했던 김기환 씨든 국내 신자유주의 세력이든 이 사람들이 빨리 대통령이 바뀌고 나서 정부 정책이 엎어지기 전에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IMF가 요구하기 전에 이들이 벌써 1980년대부터 꿈꿨던 정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루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IMF를 사용했다,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때 상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자본이라는 것은 빠르구나. 그리고 굉장히 작전이 복잡하고 또 신속하기도 하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97년 이후 IMF
이후에 한국 사회를 봤을 때 정책적으로만 보수화되거나 자본 위주가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심성도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그 전만 해도 해고라는 거는 곧 살인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고, 사실 그거는 뭐 노동자뿐 아니라 사용자도 그런 인식에 동의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내보내지 않고, 네. 좀 무능하고 모자라도, 무능하고 미흡해도 웬만하면 끌어안고 가려고 했는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회사에게 쓸모없는 사람은 언제든 잘라도 돼. 이게 상식이 돼버렸어요. 네. 그리고 뭐 노동시장 유연화 자체가 꼭 나쁜 거라고 볼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해고가 쉬운데 재취업도 그 이상으로 쉽다 이러면은 괜찮은 체제라고 볼 수 있고, 네덜란드가 대표적인 사례죠. 유연 안정성이라고 해서 유연하면서도 생계가 안정되어 있는, 그리고 비정규직이더라도 정규직 이상의 처우를 받는 이런 체제이면 또 괜찮은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복지망을 확충을 했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IBRD에서 한국에다가 사회안전망에 쓰라고 100억 불 정도를 지원을 했었는데, 이 목적은 원래 저소득층 복지를 지원하거나 실업자를 구제하라고 준 것이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디다 썼냐면 신용보증제도를 만들어서 중소기업 쪽을 살리는 쪽으로 썼어요. 그래서 너무 사회적인 정책부터 해서 목표가 기업 살리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버렸던, 그래서 인간에 투자하는 것이 그때도 확립이 안 됐던 거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는 지금까지는 복지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지만, 사실 사회복지라는 게 그냥 정치권에다가 복지를 해라라고 요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연대 분위기가 있어야 복지가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 사회 연대라는 그 자발적인 시민들의 분위기가 국가의 조세제도라든가 이걸 통해서 복지로 구체화되는 건데, 그거 없이 지금까지 그냥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자체가 좀 많이 팍팍해져 오지 않았나. 그런 점들이 과연 그 동안에 변해버렸던 우리 자신의 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좀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대단히 안타깝고, 또 어느 정도는 비관적인 그런 또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앞으로 더 연구해 볼 만한 것이, 보통 우리가 IMF 이후에 1997년 체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1987년 체제라는 표현도 있는데, 87년 체제는 주로 정치적인 요인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이고, 97년 체제는 경제적인 걸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97년 체제도 정치적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96년 총선 얘기를 드렸지만, 그 총선이 다당제로 치러진 그때 당시로서는 당분간은 다당제가 다시 시작되지 않는 그런 총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당제는 이제 삼김씨 더하기 통합민주당 뭐 이런 적어도 4당 체제였었는데, IMF를 전후하고 또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서 야권이 하나로 단결을 하는 그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JP는 미처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DJP 연합을 하면서 집권을 다시 하게 되고, JP도 국무총리로 화려하게 국정에 복귀를 하게 되지만, 사실 그것이 자민련이 죽는 길이었어요. 자민련이 국민회의라고 하는 대통령을 배출한 그 당에 휩쓸려가는, 그래서 자민련이 충청도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에서도 지역 기반이 있었는데, 이 대구는 굉장히 보수적인 데다가 그리고 반 DJ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 그 대구의 뭐 박철원 의원이라든가 잘 나가던 사람들이 2000년 총선 때 우수수수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97년도 이인재 후보 출마 효과 때문에, 이인재 때문에 표가 샜다라고 하는 영남 보수층의 그 굉장히 한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한나라당이 아닌 다른 당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은 안 찍어주게 돼요. 그래서 맞아요. 2000년에도 그 김윤환, 보수 정객의 뭐 으뜸가는 인물이었죠. 김윤환이 한나라당 공천에서 잘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민국당, 민주국민당을 만들어서 따로 출마를 했는데, 김광일 전 의원도 그때 따라 나갔죠. 그렇죠. 민주국민당. 그게 좀 웃긴 게, 김광일 전 의원은 또 YS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특정 계파가 나와서 출마한 게 아니라 떨거지가 된 사람들이 그냥 뭉쳐가지고 출마를 했고, 이기택 씨도.
예, 그렇죠. 이기택, 신상우 씨 이런 사람들 부산에 있었고 그 다음에 공천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덩달아 화를 내면서 탈당한 조순 씨도 있었죠. 아, 그래요? 네, 조순 씨는 공천 떨어진 것도 아닌데 괜히 화를 내면서 탈당을 해가지고 민국당에 합류를 했었고 그리고 더 특이한 거는 제야에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던 장기표 씨가 민국당에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당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장기표 씨는 그로부터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홍사덕 의원하고 무슨 무지개 연대인가 뭐 이런 신당을 모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사덕의 합리적 보수와 뭐 장기표의 현실적 진보가 만나는 그런 정당을 만든다. 뭐 이런 모토로 뛰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홍사덕 씨가 갑자기 한나라당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서 장기표 씨가 뭐 어쩌던 뭐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침을 흘리고 있다가 한나라당에서 떨어져 나오는 굉장히 구시대의 정객들을 만나가지고 민국당을 창당을 하는데 네. 그 민국당이 영남에서 의석을 올리지 못하죠. 그리고 두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인재 학습 효과 때문에 영남 보수층이 한나라당을 그대로 밀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당시에 총선 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을 했었는데 낙선운동 대상자의 민국당 의원들이 꽤 포함이 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개혁의 협공을 받고 쓰러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 자민련 같은 경우도 대구 경북에 있었던 그나마의 기반들을 저 인간들은 DJ랑 붙어 먹었다라고 하는 그 조홍근 씨가 붙어가지고 박철훈과 같은 거물급 정계까지도 쉽게 대구에서 낙선을 하는 그러면서 양당제 정치 지형으로 개편이 되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IMF 체제가 양당제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는 조금 더 규명을 해볼 만한 일이지만 97년 이후 97년 체제라고 했을 때 그 정치적 특징은 당연 양당제가 아니었나. 예, 그 이후로 이제 양당제에 그나마 도전했던 당이 민주노동당일 텐데, 예. 이 민주노동당은 제가 봤을 때는 IMF의 산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87년 6월 항쟁의 산물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IMF가 터지기 전에 있었던 민주노총 총파업,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었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승리 20일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성격이 크거든요. 그걸 봤을 때는 97년 이후에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이 뭉쳐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다. 뭐 이 말도 틀린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전에 97년 IMF가 오기 전에 87년 체제 때 미처 만들지 못했던 그러나 한가락했던 사람들이 그나마 97년 IMF 오기 직전에 기회를 한번 만들어서 그걸 연장시켜서 민주노동당까지 갔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양당제에 균열을 내거나 하지는 못했었죠. 10% 정도 지지율을 받는 소수 정당으로 일단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그로부터 계속 2004년 총선 또 잠깐 다당 체제였다가 민주당이 몰락하면서 열린우리당 쪽으로 무게가 실리면서 다시 양당제로 귀착이 됐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 뭐 자유선진당이나 창조한국당 이런 정당들이 나오긴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오히려 양당제가 더 굳혀지는 그런 틀로 왔던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영남에서는 덮어놓고 그 한나라당을 찍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자민련 이펙트였군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양당제화는 약간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다고 봅니다. 왜 양당제로 기착이 됐었냐면 지역주의 정당 체제가 청산되었거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도 충청도를 그냥 미는 게 아니라 이제 이념에 따라서 민주당을 밀든 한나라당을 밀든 뭐 그런 식으로 투표를 하게 됐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양당 체제가 꼭 영남대 호남의 질서를 의미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 노무현 후보의 당선으로 드러나기도 했었고 그래서 한국의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던 정당 체제가 무너지면서 이념적으로 그나마 뭐 진보 쪽이 많이 약하긴 하지만 미국식 양당제에 가까운 형태나마 그렇게 진전이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양당제가 꼭 뭐 나쁜 것이라거나 퇴보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단점은 IMF 이후에 노동 쪽에 특히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었는데 이 노동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양당제 한 축이었던 건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수 색깔이 있는 보수 양당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IMF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다원주의, 정치적으로 다당제가 성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리고 특히
최근에 비어있는 영역이 뭐냐면, 지금은 민주당도 어느 정도 노동자를 대변을 한다고 저는 봅니다. 뭐, 진보 진영에서는 약하다고 보겠지만, 을지로위원회라든가, 또 현 정부 초기에 있었던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관련 정책들 어느 정도는 뭐 다시 그게 뭐, 최저임금은 산입범위 확대로 또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무제 때문에 다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과거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보다는 현재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친노동적인 성격은 티가 나게 더 강해진 건 사실인 것이고 예. 뭐 정의당 같은 정당도 또 있는 거니까. 근데 한편으로 지금 많이 비어있다 싶은 거는 중소기업이나 또 노동자라도 중소노동자 이쪽을 대변하는 영역이 우리나라에 많이 약한 것 같아요, 아직. 예. 네.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 영국, 프랑스, 뭐 일본 이런 나라보다 한국의 대기업 임금이 많게는 1.5배까지 많다라고 예, 그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예, 그게 뭐 근데 우리나라가 그 나라보다 잘 살아서 그런 건 당연히 아니라고 다들 아실 것 같고 눈치채셨겠지만 임금 격차가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격차가 굉장히 큰 것이죠. 그런 것도 IMF 이후에 크게 우리 사회를 바꿔놨던 요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IMF 이후에 우리는 주로 수출 대기업과 금융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한 집안의 가장 혹은 마지처럼 대우하면서 다 그쪽으로 쏟아주는 그런 전략을 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거꾸로 그 후과로 지금은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도 좀 많이 필요할 텐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솔직히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보다 더 커요. 왜냐하면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 소득 수준이 더 낮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도 중소기업의 1차 밴더 정도 빼고 나서 2차 밴더부터 치면 더 극심해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IMF 이후에 정치적으로 많이 남겨진 과제가 자본 대 노동, 뭐 정규직 대 비정규직 이걸 떠나서 대기업 대 중소기업 이 구도에서 중소기업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는가 현재로서는 없거나 굉장히 박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과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뭐 중소기업 얘기를 했지만 여러 대변되지 못한 그런 층들이 많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정치 체제도 그들을 고루고루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존재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우리가 IMF 이후에 한국 사회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한국의 정치 지형들 쫙 한번 훑어주셨네요. 네, 뭐 하다가 보니까 훑게 되었습니다. 예, 그 외환위기가 한국 정치에 어떤 여파를 미쳤는지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김수민 평론가가 아주 유익하게 잘 풀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뭐 길게 얘기를 나눠봤는데 들으신 분들은 굉장히 흡족하셨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영화도 같이 보면은 더욱더 우리가 97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통시적으로 고찰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김수민 평론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낮 5시 때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에서 매일 미세 뉴스로 함께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평론 계속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